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여성이고요. 저희 부모님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는 말씀 들으시면서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공무원으로 근속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정년 퇴임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노는 두 분 모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 최선을 다해서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두 분 노후가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자식된 입장으로서 참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입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리는 결혼이 아닌 이상 다들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서 비슷하게 결혼하고는 하잖아요. 제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직을 해서 더 조건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어 일하는 곳이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 남편을 만났던 곳은 제가 처음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직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많기는 했지만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되었고요. 입사 때만 하더라도 제 사내 평가가 더 높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회사에 다니다 보면 승진 기회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기회가 커지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마침 제게 경력직으로 좋은 자리가 제안이 오는 바람에 결혼할 무렵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같은 전공에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어져서 퇴근하고도 할 말이 많아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가게 문 다 닫을 때가 될 때도 잦았어요. 함께 평생을 보낼 사람인 만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속 터지는 것보다야 재미나게 서로 마음 통해서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짝꿍인 편이 좋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런 생각으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취업해서 결혼한 사람 데려오겠다고 하니 저희 친정에서나 시가에서나 어느 쪽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일 없이 저희 결혼을 선선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들이 문제 삼을 만큼 저희 두 사람의 스스로의 조건이 어느 한 사람이 떨어지는 편도 아니었고 집안 환경도 고만고만하니 비슷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셨던 저희 친정과는 달리 시가에서는 시아버지께서 가장으로서 평생 일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셨지만 집안 자산도 두 집이 비슷한 편이었고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해오셨던 시아버지 회사가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었으나 수십 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고요. 부자라고까지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언저리쯤에는 갈만했다고나 할까요?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 두 분이 공무원이시지만 저희 외가가 넉넉한 편이셔서 남부럽지 않게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양가에 인사드릴 때도 양가 부모님이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자녀의 배우잣감으로 반겨주셨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가족들 문제로 크게 속 썩어보지도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처음 인사드린 시부모님 인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아버지께서는 인자해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소녀처럼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참 자상해 보이시더라고요. 남편도 말을 상냥하게 하는 편인데 시아버지 만나보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알겠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내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식사를 다정하게 챙겨주셔서 상견례 자리 마치고 나서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 금슬이 참 좋아 보이신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기 마련이라면서 사돈 내외 사이가 저렇게 좋으니 우리 사위도 저한테 잘하겠다며 좋아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거나 따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으신 분이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명문여대를 졸업하신 분이기도 했죠. 그만큼 시어머니 친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아들만 줄줄이 딸린 집에 막내 고명딸로 태어나 집안 어른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귀한 막내딸 마음고생 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사위에 대한 경계심도 대단하셔서 남편 잘할 때도 외삼촌들 입김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수더분한 성격의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귀한 딸 주셨는데 고생시키면 안 되지 하고 항상 허허 웃으시면서 꼭 자기 자식을 감싸듯 시어머니를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처지는 편도 아닌데 시어머니 친정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제법 현금 부자 소리를 들었던지라 시어머니 씀씀이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 처음 인사 나오는 자리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오신 시어머니셨고요. 나중에 시댁 식구들 전부를 소개받을 때 남편의 하나 있는 시누이와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시누이 차림도 별반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안 씀씀이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저희 친정 어머니도 명품 가진 게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자리에만 들고 나가려고 두억에 가지신 게 전부예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셔서 직장 나가시는 분이었잖아요. 스스로 수입도 있고 또 넉넉한 집 딸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명품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셨는데 저희 집과 형편이 비슷한 데다 일도 하지 않으신 시어머니 차림새가 생각보다 화려해서 그건 좀 놀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집안마다 소비하는 경향도 다른 편이고 조금 무리다 싶기는 하더라도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명품 마련하는데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자기 장래희망 결정하기 전까지 집안에서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셨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중에는 축구, 야구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취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승마나 아이스하키 같은 선수로 키우기에는 자본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망설이지도 않고 선뜻 시켜주시고는 아이들이 질려하면 또 주저없이 그만두게 하시는 등 알고 보니 이 사람도 하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부모님께서 다 해주셔서 덕 많이 보고 자랐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한때 음대에 가고 싶다며 하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잠깐 건드린 적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하프는 워낙 악기 가격이 비싸서 억대는 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당분간 대회에서 배우기는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금액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었던 시누이가 금세 흥미를 잃고 그만두기는 했지만 제 주위 음대생들 제외하고는 하프를 취미로라도 접해봤다는 사람은 또 처음 본 거여서 부모님이 자식들하고 싶다는데 많이 너그러운 집안 분위기구나 짐작하기도 했고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 키우면서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았지. 어미가 돼서 어떻게 나 처녀 때 하고 살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욕심내면서 살 수가 있었겠어. 제가 보기에는 시시때때로 명품 한 번씩 갈아주고 씀씀이도 그리 적지 않은 시어머니였기에 뭐 그렇게 아쉬울 만한 부분이 있으셨을까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굴 뵐 때마다 푸념처럼 하시는 말씀이 늘 저랬어요. 본인 딴에는 하고 싶은 거 많이 참고 사셨다는 건데 그 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는 시아버지 보기가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딸인 시누이도 그렇고 명품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명품 가방 한두 개 있는 거 외에는 사치품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명품이 아닌 걸 입고 들고 다니는 걸 자존심 상해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친정이 마지막에 그렇게 삐끗하지만 않았더라도 이깟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돈 아껴보겠다고 이미테이션 들고 다닐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워낙 명품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사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명품 진품이든 가품이든 잘 구별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쉬쉬하다가 어쩌다 말실수로 가품 이야기가 나와서 그제야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명품 중에 가짜가 조금 섞여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며느리한테 그걸 들키고 난 이후에 많이 창피하셨는지 변명처럼 하시는 말씀이 결국 또 시아버지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 걸 자신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리 듣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리 처녀 시절에 사랑 많이 받고 아쉬울 거 없이 지내셨다고는 하더라도 결국 시아버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건 시어머니 본인인데 시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저만큼이나 원하는 대로 사주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일까지 시아버지 탓으로 은근히 돌리는 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했고요.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아니까 비슷하게 가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친정어머니도 힘들게 열심히 번 돈 명품을 쏟아넣기는 아까운 마음에 몇 개만 가지고 계셨던 건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따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소비만 과하게 하면서 오히려 돈 버는 사람의 능력을 탓하는 게 그리 보기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워낙 우아하고 꾸며진 모습만 보여서 다소 소녀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이 있기는 하더라도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또 결혼 후에는 남편 사랑 듬뿍 받아서 그러신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한테 과소비와 허영이 심해서 사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딸 자식이 그걸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시아버지 본가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이 받쳐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당신이 사랑만으로 감싸주며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월감이랄까? 그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당신 본인이 경제력이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좋은 여대 나와서 온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때 1등 신부감 소리까지 들었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조건을 가지고도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간 게 아니라 사람만 보고 시아버지한테 시집 온 것을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시는 분이셨죠. 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시아버지께서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고요. 자상한 성격의 시아버지는 늘 시어머니를 아껴주셨고 그런 남편의 보호 아래서 평생 사랑받으면서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원하는 거 평생 얻고 사셨던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비 패턴이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명품이 너무 비싸서 가품을 사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 소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가품까지 손을 댈 정도로 명품에 집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명품 아니더라도 물건 다들 얼마나 잘 나와요? 평생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꾸미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던 분이니
그 정도까지의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치장을 훌륭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도 비싼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이 오히려 결핍을 느끼게 했어요. 한때 잘 나가는 사업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시아버지한테 시집오고 나서 남편이 중학생 무렵인가 친정 사업이 크게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꼿꼿하게 굴던 남편의 외삼촌들도 이제 일간 친척 중에 벌이가 가장 좋은 사람이 시아버지가 되고 나니 그 후부터 눈치를 보면서 시아버지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남편 덕본 게 적지 않은데도 평생 공주처럼 살려고만 하는 모습이 다소 유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친정에서 이렇게 남편 도움 많이 받으면 씀씀이가 컸다가도 눈치를 보면서 줄일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애초에 다리 뻗을 곳을 알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저렇게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생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갖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걸 보고 자라왔기도 했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 저렇게 자기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가끔 뜬금없이 예상치도 못했던 목돈을 턱턱 수곤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식구들 전체 성향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골치가 아프기도 했고요. 저도 쓸 때는 쓰는 편이고 아끼지 않아야 할 부분에는 아끼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씀씀이는 규모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뜻에서 시어머니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 스스로의 소비 경향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 그걸 평생 보고 자라온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인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편이 제가 보기보다 참 알뜰살뜰한 면이 있다면서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대단하게 돈을 아끼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영화관 할인 쿠폰이 있길래 이거 써서 좀 더 저렴하게 영화 보자는 말을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동료일 때는 제가 저 사람한테 마냥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각자 쓴 돈은 각자 내고는 했는데 연애 시작한 이후부터는 제가 지갑을 열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 배려한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으나 그래도 저도 똑같이 돈 버는 사람인데 마냥 받기만 할 마음은 없어서 영화관에 갔다가 할인받아서 표 끄는 걸 보고는 새삼스럽다는 듯이 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돈이 많아도 쿠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쿠폰 쓰는 걸 어릴 때는 좀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몇천 원이라도 돈은 돈인데 아낄 수 있는 돈을 굳이 뭐 때문에 더 써? 그래도 할인받겠다고 쿠폰 내미는 거 좀 손이 민망하지 않아? 저희 집이 넉넉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그런 말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남보기에 궁상맞아 보인다는 이유로 괜한 돈을 더 쓰면서 살아왔다는 소리인가? 생각하니 조금 이상하다 여겼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하듯이 그 사람도 할인받을 일이 있으면 야무지게 할인도 받고 쿠폰도 쓰고 하길래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긴 거였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식구들 하는 행동을 보다 보니 가족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도 보고 배운 게 있는지라 허세가 좀 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크게 싸운 건 역시 남편의 씀씀이 문제였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이 제 알뜰살뜰한 면이 참 보기 좋다며 좋아하기도 했고, 처음에 다소 이상한 게 느껴졌던 남편의 허세도 저 만나기 시작하면서 별 문제 없이 느껴져서 크게 갈등이 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남은 지출 정리를 하다가 생각보다 예산이 수백만 원은 더 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남편 친구들하고 청첩장 모임하겠다며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가격에 원래 예약한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 동창 하나가 결혼하면서 비슷한 모임을 했는데 저희가 예약한 장소보다 가격대가 더 높은 호텔 식사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직전에 동창이 그렇게 좋은 데서 대접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보다 급이 떨어지는 곳에서 밥을 사면 우리 결혼식 급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저하고도 상의도 없이 말도 하지 않고 그보다 더 비싼 코스로 갑자기 모임 장소를 변경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더 쓰지 않아도 될 돈 몇백이 저도 모르는 새 남편의 허세 때문에 줄줄 새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야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정에 있던 지출도 아니고 정 동창들 보기에 민망한 상황이었으면 저와 상의를 해서 조금 비슷한 선으로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잠깐 욱하는 마음에 했던 예약도 말도 없이 취소해버리고 그저 자기 채만 살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거금 몇백만 원을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도 없이 써버린 모습이 너무 미성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상의도 없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을 워낙 싫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제 화를 더 돋우기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다 싶기는 했던지 화내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꾸역꾸역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 얼굴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식 초대를 하는데 자기 체면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 자식보다 더 안 좋은 데서 대접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싸구려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식당도 근처에서 평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동창이 돈 좀 썼다고 그게 우리 명 깎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 없는 짓을 해? 자기야, 너무한다. 나는 자기 체면 살려주겠다고 그런 건데. 돈 몇백을 더 써놓고도 서운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입이 대빨 나온 남편을 보니 왜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 옆 사람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교묘하게 감추던 자기 단점이 결혼 후에는 숨겨지질 않으니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다 싶은 일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저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 남편은 저한테 혼이 많이 났고 제가 그런 일을 참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모양인지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남편보다 더 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남편 허세나 과소비라는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은 독립한 이후로는 자기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없이 자기가 번 돈 쓰는 거였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시누이 나이가 30 가까이 됐는데 직장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백수였습니다.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또래들은 다들 사회초년생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먹고 사는데 용돈 모자라면 제 어머니한테 떼쓰고 신상 명품 갖고 싶으면 제 아버지한테 아양 떠는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내딸 예뻐해 준다면서 혼낼 생각도 하지 않고 받아주는 시아버지나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은 시어머니가 솔직히 자식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30 다 되는 성인이 시아버지한테 엉겨붙으며 가방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 보는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만날 부인하고 딸 자식한테 뜯기는 시아버지는 철딱서니 없는 딸내미 애교에 흐뭇해하고 있으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말고 아버님 위해서 좀 쓰세요.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시고 아버님 좋은 건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나야 애엄마랑 애들 좋아하는 거 보는 게 낙이지 뭐. 그래도 내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새아가밖에 없구나. 늘 그렇게 사람 좋게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제 입장에선 그런 시아버지가 딱해 보였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지만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귀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쏙 빼다놓은 딸 자식만큼은 당신 잘할 때처럼 서러움 겪게 하지 않겠다며 원하는 거 다 해준 것이 그 나이에 자립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감당해 줄 사람이 있으니 다행인 일이었지만 자기 경제력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대책 없이 구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했어요. 남편도 자기 모친과 여동생에게 모진 사람은 못 되는지라. 설마 그 이후에 우리한테 들러붙으려고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봤자 저희 둘 다 월급쟁이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막상 시아버지께서 병을 얻고 나자 병자가 된 시아버지보다 더 서럽게 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사나. 아프시긴 해도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분 두고 자기 자신만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잘못도 아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부양했는데 정작 그 아내는 남편을 물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걸 영리하게 감추지도 못했어요. 저리 물으셔서 어떻게 수십 년 회사를 경영하셨나 했는데 그래도 대표로서는 안목은 다른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줄 생각은 않으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인석이 저 녀석은 사업할 제목이 아니야. 인선이는 말할 것도 없고 조만간 회사 정리를 해야겠다. 남편은 사업은커녕 자기 씀씀이도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신우이는 취업 한 번을 못 해본 사람인데 당연한 소리였어요. 그 둘에게 회사 넘어갔다가는 1년도 못 넘길 거라며 씁쓸해하는 시아버지가 외로워 보였어요. 결국 회사는 같은 업계 지인 회사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유산 분배를 하셨습니다. 평생 외사랑이셨던 만큼 시어머니 지분이 가장 컸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유산 다 자식들한테 간다며 남편 몫과 시누이 몫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남편 없이 서러워 어찌 사나. 내 신세가 이리 처량하게 되었구나. 시아버지 장례 내내 당신 신세 한탄에 눈물을 찍어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시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가 상속받았다는 걸 아는데도 남편 보내고 푼돈 남은 것처럼 저리 서러워하니 수군수군 뒷말이 좋지 않게 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도 썩 좋아 보이시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아끼다 이리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돈 절대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욕심 안 부리면 남은 생 편히 보내고도 남을 텐데 가시는 분 마음 불편하게 하시는구나. 저 또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씀씀이에 마음만 먹으면 보통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질 그 많은 돈 탈탈 털어 쓰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시누이까지 있으니 더 그랬죠. 그래도 그게 가신 분 뜻인데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저 큰 사고 치지 않으시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 유산 받은 건 제가 아예 묶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받으신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않아도 적은 돈도 아니니 그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금세 허세 부린다고 날릴 게 뻔해 친정 부모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일하셔서 돈을 모으시기도 했지만 외가 쪽에 정보가 있는 편이어서 재테크에 소질이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최소한 원금 보장한다고 묶어라도 놓으면 그 사람이 쉽게 빼서 쓰지는 못할 테니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원금 불린 걸 본 적이 있는 남편이 솔깃해 제 말을 바로 따라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고 저도 직장 승진도 앞두고 있고 너무 바빠서 시가 쪽엔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뭔가 일이 생겼으면 평소에도 워낙 징징대는 편이니 조용한 게 이상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있는 와중에 그런 대형 사고를 쳤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보, 어떡해. 지금 엄마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죄다 빨간 딱지 붙여놓고 갔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유산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다 탕진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채요? 기함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채라뇨. 어머님이 사채를 왜 써요? 그게... 5살짜리 어린애처럼 찔찔 울면서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그 큰 유산이 손에 들어왔는데 욕심 많은 시누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받은 돈도 얼마 없는데 우리 씀씀이를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 그럼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진짜 대박 투자 정보를 하나 물어왔거든. 일도 한번 안 해본 날백수 주제. 대박 투자 정보가 웬 말입니까? 어디 지 같은 돈 좀 있는 집에서 할 일 없이 집안 돈이나 갉아먹는 놈이 공사를 친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쥐뿔 뭐 하는 게 있다고 돈 한 푼 못 버는 딸내미 하는 말에 그 많은 돈을 홀랑 투자하겠다고 쏟아부은 시어머니도 참 답이 없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놈 그거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아씨,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작은 빚 막아보겠다고 차 팔고 집 담보 대출 받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니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정말이지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웃기는 게 와중에도 지 명품은 못 판다며 사채업자들이 구두발로 밟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구석에 명품은 허다했어요. 인간이 한심해도 어쩌면 일이 한심할 수가 있는지. 우리 애기들 이거 다 어떡해. 얘 아가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우리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옆에서 제 엄마랑 동생 보고 놀라 같이 울고 있는 남편은 전혀 의지가 안 됐어요. 여보, 어떻게 좀 안 될까?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하잖아. 그래 아가, 일단 급한 것만 막아주면 내가 돈 다시 찾아올게. 연락도 안 된다는 사람을 무슨 수로 찾을 거며? 찾으면 그 돈 지금쯤 다 빼돌렸을 텐데 무슨 수로 돌려받을 건데요? 꼴에 며느리한테 자존심 세우겠다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키워놓고는 늘 그렇듯 지가 친 사고 남한테 해결해달라는 시어머니가 도대체 지능이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시아버지야 평생 그게 자기 업인 줄 알고 그리 사셨을지 몰라도 제가 왜요? 그 돈을 제가 미쳤다고 갚아줍니까? 이 기회에 정신 못 차리면 저들한테는 가망이 없다. 어차피 제 수중에 그거 해결할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다 냉정히 말하고 징징 우는 모녀를 두고 집으로 갔어요. 바로 따라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래도 제 식구 챙기는지 늦게까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울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나한테 하나 남은 부모님인데 엄한 일이라도 당하면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고.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어머니 평생 저 버릇 못 고쳐. 내가 저 큰 사고를 무슨 수로 해결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장인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정말 모른 척할 생각이었어요. 딱히 나쁘게 지내진 않았어도 입으로는 아끼는 척해도 당신 명품은 손수건 한 장 저한테 안 물려주고 죄다 시누이 물려주는 시어머니였기에 딸과 며느리 대하는 거 다르다는 것쯤 알고 있었습니다. 명품 욕심은 없어도 며느리한테는 자기 것 절대 작은 거라도 양보 안 하는 모습에서 저도 크게 정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질지 못한 저 사람, 저렇게 제 시누와 어머니한테 병거라도 생기면 정말 주저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외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작은 돈은 아니다만 그래도 사람보다 귀할 수야 없는 거고 마침 집이 나가서 급한 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식 듣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표정이 굳으셨지만 꺼이꺼이 울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오는 사위를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 고향 근처에 산 집을 갓 처분해서 현금도 마침 확보한 상태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말 큰 결심을 해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열심히 벌어 마련하신 건데 2번은 없어? 그럼 어머니도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셨을 거야. 남편이 신나서 제 모친한테 전화하겠다고 나가고 남겨진 친정 부모님과 저는 너무 심란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해. 일이 큰일 겪었는데 사람이면 사부인도 이제 정신을 차리시겠지.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인내심의 한계였을 겁니다. 애초에 딸 자식인 저 아니면 생판 남에게 그 큰 돈을 내놓을 이유도 없었겠죠. 저 또한 이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제정신 못 차리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서류도 꾸며야 하니 내키지 않지만 시가에 가긴 가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난장을 피워놨다는 게 정말이긴 한지 현관 문고리를 죄다 부숴놔서 문이 빼꼼 열려 있었어요. 여자 둘뿐인 집이니 저거부터 얼른 고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누이 가벼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 돈 다 갚아주고도 올케 오빠한테 버림받으면 진짜 충격받아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걔가 푼돈 좀 번다고 잘난 척을 얼마나 했니? 가정 있는 여자가 남편 마음 제대로 잡을 궁리를 했어야지. 최신랑 마음 제가 꽉 잡고 있었어야지. 그것도 다 지팔자 아니겠어? 경박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대꾸였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 마음 제대로 잡지 못한 저 때문에 남편 마음이 어디론가 달아났고 그걸 저 모녀도 알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제 부모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제 어미 살려달라며 평생 저한테 은혜 갚은 마음으로 살겠다며 납작 기던 놈이었어요. 그런데 저것들 지금 하는 소리가
내 부모한테 지들 사채비 갚아달라고 빌빌 기어놓고는 그거 다 받아놓고 나를 버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도 결혼 전에 걔랑 제일 오래 만났잖아. 아직도 우리 인성이 그렇게 좋다는데 사실 집안만 따지면 실속은 걔네 집이 더 있지. 엄마, 그러면 새 집은 걔한테 구해달라고 하자. 안 그러면 재혼 안 시켜주겠다고 하면 쥐가 어쩔 거야. 경박하게 새 여자 물주로 물고 뜯어먹겠다고 희낙락하는 와중에 비싼 밥 시켜 쩝쩝 처먹으며 재벌을 개 못 준 꼴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으로 그걸 죄다 듣고 있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부모님한테 가서 송금하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고는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남편놈이 만나던 여자라는 정보가 있어 증거 수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서류 문제로 정리할 게 많다며 문자로 친정에 가 있겠다는 제 말에 돈 받아낼 생각에 신이 났는지 답장에 하트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 전 여친이랑 붙어먹은 놈을 생각하면 가증스러움에 놈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놈이나 빌어먹을 시가 인간들한테 아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금방 며칠 만에 돈 해줄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는 저 때문에 그 집구석 인간들이 다들 애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한참 만에 기다리라는 짧은 답만 남겨도 그저 빌빌기며 제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 드는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이윽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는 애 같아서 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것들한테 답을 했어요. 이제 곧 준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말에 고마워서 뭐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밥을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사람 써서 해주는 밥이나 받아먹을 줄 알았지. 주부로서의 소양은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어요. 이제 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솜씨라고는 없는 싸구려 음식이 밥상 위에 양만 질릴 정도로 푸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비굴하게 미소 짓고 있는 새 인간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역겹게 짝이 없었습니다. 와중에도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평생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명품 옷을 두르고 있는 꼴을 보니 제 손으로 그걸 쭉쭉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예, 식겠다. 어서 들어. 개도 안 먹을 저딴 걸 내놓고 생색내는 꼬락서니를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쓰레기 음식을 집어 그것들 면상에다 목숨보다 아끼는 명품 옷에다가 철퍽철퍽 집어 던졌습니다. 얘가 왜 이래? 언니! 진짜 미쳤어요? 그것도 모자라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릇들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벼워진 상을 그것들 쪽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던 음식물 쓰레기로 범벅이 된 남편놈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집안에 돈 빌려달라고 비니까 우리 집이 우스워? 주제를 모르고 바락바락 대드는 놈의 귀싸대기를 후려쳐버렸습니다. 니놈이야말로 내 친정 우습게 보고 돈까지 뜯어내놓고는 감히 나랑 내 부모님을 바보로 알아? 남의 돈으로 사채 다 갚고 딴 여자한테 갈아타려는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잘 숨겼다고 생각한 추악한 진실을 모조리 알고 격분한 저를 보고 새 인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와중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신우이라는 것이 더러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오해예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평생 남한테 기생해서 사는 버러지 주제에 입 닫아! 그러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것 면상에다 뭉겨버렸습니다. 너 당장 그만 못 둬? 주제 평생 다 갚지도 못할 빚진 주제. 고급 도시락은 둘만 잘도 처먹더니 이딴 걸 사람 먹으라고 내와? 니들이라 처먹어! 여보! 그렇게
눈물겹게 감싸던 제 어미 여동생이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 부정 걸렸다는 생각에 저 혼자 빠져나갈 궁리로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놈 낯짝에다 그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를 갈며 준비한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어요. 이 거지 새끼야! 이제 돈도 한 푼 없이 네 어미 동생한테 빨대나 꽂혀서 평생 쪽쪽 빨아먹힐 놈이 니까짓 게 무슨 수로 나한테 소송을 이길 건데? 내가 네 상간녀한테는 벌써 상간녀 소송장 예쁘게 말아서 보내놨어. 그 여자 직장에도 소문 다 뿌리고 망신스러워서 그 부모가 여자 머리털 싹 밀어버리겠다던데 아직 연락 못 받았니? 여보, 여보 아니야. 그냥 걔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나 당신 아니면 죽어. 내가 빚 안 갚아줄까 봐 죽을 것 같겠지?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모자라고 부족한 놈을 그래도 내 말 들으면 최소한 인간 노릇은 할까 싶어 걷어줬더니 감히 네 놈이 내 뒤통수를 쳐? 너 내가 절대로 사람 구실하면 옳게 못 살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야. 아니, 안 돼. 이제 우리 어떡하라고? 사채는 당신이 써놓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너 같은 거 돈 빌려줄 사람도 없을 테니까 사채업자가 죽이네 살리네 신세 아주 볼만하겠네. 안 돼요. 안 돼요, 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걸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다는데 내가 왜? 니들 같은 벌레들은 다시 못 일어서도록 밟아줘야 해. 여보 제발. 밖에서 더럽게 놀아난 주제에 내 친정돈 빨아먹고 기생충처럼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인생 끝장난 걸 알고 제 발치에 바닥을 긁으며 기고 울부짖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숨 잃을 것처럼 절박하게 절규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절망하고 비참할수록 지난 제 마음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녀가 되었으나 속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했습니다. 저런 추악한 쓰레기한테 속아 내 부모 돈까지 털릴 뻔한 걸 면한 건 물론이고 이혼이 죄다 그놈 책임이니 그놈 가진 거 싹 벗겨서 빼앗고 이혼했습니다. 당장 제 어미 사채 돌려막기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되니 주제에 제 이혼 소송 지저분하게 만들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 돈 불려주겠다며 저희 친정에 맡겼던 그놈목 유산은 고스란히 제 위자료로 돌아왔고요. 소문도 아주 요란하게 냈습니다. 5만 대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창피한 줄 알라고 한 일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 허세 부리고 남눈 신경 쓰는 놈이 더더욱 괴롭겠죠? 상간녀는 사회적으로 거의 묻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마침 교육계 종사자라 사진 몇 장 풀어주니 학부모들이 거품 물고 들고 일어나 직장 잃고 더러운 여자라고 제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게 애들 가르친다는 여자가 그렇게 더럽게 놀긴 왜 놉니까? 자업자득이라 불쌍하지도 않네요. 결국 시모와 신우의 사채는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 다 처분하고 담보로 건 집까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그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이자에 결국 그거 해결 다 못하고 사채업자들한테 갖은 봉변 다 당하다 결국 죄인처럼 도망간 모양인데 그 독한 사채업자들이 과연 그걸 다시 못 찾아낼까 싶기는 하네요. 사고치고 나몰라라 튀어버린 사랑하는 모친과 여동생 덕에 그 연대 책임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요. 결국 가뜩이나 이혼으로 남은 거 없는 놈이 월급까지 차압당하게 되었으니 그 집구석 전체가 인생 제대로 망한 셈이 되겠습니다. 와중에 불륜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간녀 쪽에서 서로 신세 처참해진 전 남편과 개싸움하며 법적으로 소송까지 불사해 더욱 지저분한 소문이 오래갔어요. 꼭 저들 인성처럼 더러운 소문이 오래가서 낙인처럼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친정에서 뒤늦게 그것들의 추악한 짓거리를 알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으나
그 천인공로할 것들에게 당하기 전에 알아채서 빠르게 움직인 건 천운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딸의 이혼인데 부모님 당신들 체면보다 제 인생을 더 중히 여겨주시고 제 뜻을 존중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 가족들 사채빚 갚는다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해 다 빼앗길 전 남편 놈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겠죠. 그것만 해도 저는 제가 그놈을 평생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가족과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제가 하는 일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